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대전, 광주, 그리고 대구까지 전국적으로 퍼져가는 모양새입니다. 광주의 경우는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무려 22명이 나왔고요. 대구의 연기학원에서도 7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2,9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에 대한 자세한 소식 TBS 기자와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TBS 보도본부의 곽자연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는 그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상황 짚어주시죠. 먼저 의정부 코로나19 소식인데요. 같은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16명이 나왔다고요? 네, 의정부시 장암주공 아파트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7단지 주민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입주민 중에 코로나19 확진자는 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입주민들이 이용한 헬스장을 통해서 또 N차 감염이 진행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16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이 감염이 어떻게 시작됐을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아파트 안에 있는 이 엘리베이터를 통한 전파가 가장 유력한 요인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밖에서도 또 안에서도 접촉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방역당국은 아직까지 승강기 환경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사가 진행이 돼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뭐 승강기에 붙여져 있는 향균 필름 이런 유무도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향균 필름이 붙여져 있었다고 해도 코로나19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이 엘리베이터 버튼의 향균 필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냥 붙이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다. 뭐 사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하고, 향균 필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광주 쪽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사찰 관련 확진자가 최소 49명까지 늘어났죠. 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광릉사 또 관련한 N차 감염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하루 만에 30명이 추가가 되면서 어제 낮 12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49명을 기록했습니다. 직접 광릉사를 방문한 사람, 또 방문 판매업이 이루어졌다고 좀 추정이 되고 있는 금양 빌딩에서 N차 감염이 좀 많이 발생을 했고요. 예. 이 외에도 교회와 직장, 요양원 등을 통해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아직까지 유입 경로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19가 상당히 대규모로 번져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좀 전했습니다. 네. 지금 벌써 이 짚어본 곳들이 뭐 의정부, 광주, 거기다가 또 대구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신천지 이후에 조금 잠잠했던 대구에서 또다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네, 대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명여고 3학년 학생이 중구의 연기학원에 다녔는데, 이 연기학원 관계자와 수강생들이 좀 7명 정도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특히 추가로 감염된 학생 3명이 각각 다른 학교에 좀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 안에서의 2차 전파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한 300여 명에 대한 검사는 끝이 났고 191명 정도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결과도 곧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대전에서도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대전 천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 3명의 확진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사례 감염 원인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죠. 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지만 방대본은 학교 안에서 전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감염 원인이 불명확한 가운데 어제 대전 서구 느리울 초등학교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던 이 요원이랑
어머니랑 그 아버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대전의 모든 학교의 등교 수업을 좀 중단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요. 지금까지 15,000명 정도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재로서는 등교 수업 전면 중단을 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이고요.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3단계까지 격상이 되면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등교 수업을 좀 중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이미 격상을 한 광주의 경우는 어제와 오늘 등교 수업이 중지되면서 또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하던데요. 네, 아무래도 좀 시교육청이 1일 늦게 좀 등교 중지를 결정을 하면서 학부모들이 좀 당황을 했거든요.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때문에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한 학교는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522개 학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렇게 비수도권 지역으로도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을 하면서 수도권으로부터 전국으로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네, 6월 이후에 비수도권 확진자의 네.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냐면 6월 초에는 수도권 외 확진자 비율이 한 3% 정도였거든요. 근데 6월 말에는 30%까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또 방역 당국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의 비율도 지난 2주간 11%까지 증가한 것으로 11%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최근에 이 깜깜이 환자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10%를 넘어서 이제 11%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었다면 확진자 수가 2배 더 많았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왔거든요. 네, 어제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교수가 방역 수준별로 좀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처럼 방역이 유지될 경우, 그리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될 경우,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생활 속 거리두기가 유지될 경우, 이렇게 3개를 비교했는데요. 네. 모두 기준은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확산했던 4월 중순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를 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예. 다음 달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한다면 지금의 방역 수준을 유지하는 것보다 확진자 수가 30% 정도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대로 그냥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를 한다면 다음 달에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방역 강도를 완화했을 때 60대 이상 고령층의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폐뿐만 아니라 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또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요? 네, 지금까지 알려졌던 대로 코로나19가 폐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의 뇌와 심장, 폐를 좀 부검한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골수나 폐에만 존재한다는 거액세포들이 다른 장기에서도 상당히 많이 검출이 됐다는 건데요. 거액세포는 혈액을 굳혀서 출혈을 멈추게 하는 세포인데, 네. 의료진은 이 코로나19가 혈소판의 작용을 좀 증폭시켜서 혈전, 그러니까 핏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한 번 걸리게 되면 그 후유증이 평생 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런 핏덩이들 때문에 여러 장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진들은 뇌에서 발견된 손상이 바이러스에 의한 게 아니라 산소 부족으로 인한 손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뇌가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면 신경세포가 그대로 죽는데 이건 좀 영구적으로 간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가 살아남은 완치자들에게 어떤 뇌 손상을 미쳤는지 연구가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또 국내에서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환자에게 폐를 이식한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면서요. 네, 국내에서는 처음이고요. 세계에서는 9번째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한림대 성심병원은 코로나19로 폐섬유화가 진행된 50대 여성에게 폐를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6명, 미국과 오스트리아에서 각각 1명씩 이렇게
그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 처음 성공을 한 건데요. 네. 이 환자는 코로나19 중증 환자로 지난 2월부터 계속해서 좀 산소 인공호흡기를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6월까지 112일 동안 에크모 치료를 받아서 세계 최장기간 에크모 치료를 받은 환자로 좀 기록이 됐는데요. 그래요. 치료 당시에 바이러스는 체내에서 금방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상태는 계속해서 나빠져서 폐가 굳어졌다고 하고요. 예. 그래도 지금은 자가호흡이 가능한 상태까지 좀 회복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예, 이 에크모라는 것이 환자의 몸 밖으로 혈액을 빼낸 다음에 산소를 공급해서 다시 몸속에 투입하는 그런 의료 장비를 가리키는데요. 장기간 이런 힘든 치료를 에크모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 이식이 성공해서 정말로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또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네. 어제 하루에 4만 명 정도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하루 사이에 1만 명이 더 증가하면서 현지 시간으로 1일 오후 기준 신규 확진자가 5만 3천여 명 정도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텍사스주에서 1일 신규 확진자가 8천 명이 넘게 나와서 최다를 기록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스크에 대한 입장 변화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마스크 착용에 대찬성이라고 기존 입장을 좀 바꾼 건데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마스크를 외면하는 데 대한 좀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외 상황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짚어봤고요. TBS 보도본부 곽자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공혜림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시 확진 현황 어떤지 정리해 주시죠. 네, 서울에서는 교회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시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0시 이후 9명 늘어나 총 1,343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9명을 감염 경로별로 보면 강남구 NH농협 역삼금융센터 관련 2명,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1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자 1명, 기타 3명, 경로를 확인 중인 환자 2명입니다. 예. 그런데 경찰이 서울시 교육청의 공공마스크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 내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서울시 교육청은 60억 원을 들여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공공마스크를 지급했는데요.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첩보 단계라며 내사 초기라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3월 서울의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에게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마스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공고를 금요일인 3월 20일에 내고 바로 월요일인 3월 23일에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수의 계약으로 이뤄졌는데 선정된 업체는 외국에서 면 마스크를 사들여 시교육청에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민주노총은 이번 주말에 예고했었던 대규모 집회를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민주노총이 내일 서울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전국 노동자 대회를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민노총은 최근 전문가들이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감염병 확산 우려의 시각이 있다는 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시기에 집회 시위에 관한 기준이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와 지방정부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공혜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TBS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5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발생 확진자가 44명, 최근 2주간 최대치인데요. 광주의 경우는 하루 만에 확진자가 22명이 추가됐고 또 어제 대구의 연기학원에서도 7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세가 최근 들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미 전국적 재유행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 같은 지자체도 이미 발생하고 있는데 모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고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선별 검사를 받아서 감염을 조기에 인지해서 동선 추적해서 접촉자 격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 지금까지 사례들을 보게 되면 증상 발현부터 인지하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한 일주일만 늦어도 벌써 한 3, 4차 감염, N차 감염이 이미 퍼져 있는 상태에서 네. 뒤늦게 발견하는 사례가 많고 또 우리가 깜깜이 환자라고 하죠. 한 명의 감염 경로를 모르는 감염자가 발견됐을 때 우리가 빙산의 일각처럼 그 밑에는 수면 밑에는 얼마나 많은 연결고리를 통한 감염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깜깜이 환자 한 명을 발견하는 그런 꼴이기 때문에 사실 전국에서 한 명씩 나올 때마다 사실 좀 굉장히 그건 언제든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있겠고요. 네. 한 집단에서 많은 사람이 감염될 수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10명, 20명씩 발생하는 것도 합치게 되면 결국 큰 규모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전국적으로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강양구 기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굉장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제 걱정스러운 상황은 무엇이냐면은 대구 경북에서 처음에 확진 환자들이 2월 달에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때 대구 경북 지자체 대응이 사실은 엉망진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한 다음에 전국적인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대구 경북의 유행을 막았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각 지자체에 자문을 하던 감염병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구 경북 이외에도 다른 지자체의 방역 담당자들에게 이 지역에서도 대구 경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이 아유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다. 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수도권이나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6월 달에 환자가 발생한 다음에 1차 감염, 2차 감염까지 연결되는 고리를 발견하는 날짜가 평균 이틀에서 사흘 정도였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훨씬 더 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동안에 방역 당국이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N차 감염이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지금 광주 상황이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빨리 확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꼭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에서 시작해서 광주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도 다시 나오고 있고 이게 부산에서도 나올 수 있고 또 충청북도에서 나올 수 있고 강원도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데다가 여름 휴가까지 겹치면 네. 굉장히 심각한 여름 유행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광주 쪽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는데요. 광륵사 사찰, 그리고 방문 판매업이 이루어진 오피스텔, 또 교회 이런 곳들을 매개체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전파 속도를 봤을 때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그 대구 때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숫자들이 확 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을 돌파한 다음에 불과 열흘 후에 900명을 돌파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일단 시작되면은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대구 사례를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광주는 광주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나타나는 곳이 대구 신천지 교회처럼 대규모 집단 감염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고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사찰에서 오피스텔 같은 곳으로 연결이 되었잖아요. 네. 근데 오피스텔은 또 약간 음성적인 업장이기 때문에 예. 마치 이태원 집단 감염이 있었을 때 클럽에 방문했던 분들을
지자체와 방역 당국이 전부 다 파악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 오피스텔을 들락날락 하셨던 분들을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또 다른 N차 감염의 전파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광주 전체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지역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광주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 각 지역으로 또 환자들이 전파가 될 수가 있고요. 예. 또 역으로 또 수도권으로 전파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또 방역 당국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아니나 다를까 사실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시민들에게 조심을 당부하는 이제 두 가지 작전을 계속해서 해 오셨어요. 근데 어제는 톤이 좀 다급해졌습니다. 아, 좀 네, 달라졌군요. 네, 광주에서 굉장히 심각한 유행 사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조바심을 드러내셨거든요. 네. 이제 방역 당국 입장에서도 마냥 통제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보기에는 상황이 좀 좋지 않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더 걱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최근 확진자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장소들을 보면 고령자라든가 또 코로나19에 대한 고위험군이 많은 그런 장소들이라는 점, 이 부분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대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피스텔 접촉자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계셨고, 네. 이분이 이제 교회도 가셔서 교회에서도 이제 소규모 교회이기 때문에 지하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예배가 있었는데 20명 중에서 현재 밝혀진 게 13분 이상 지금 감염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빠른 전파가 있었고요. 네. 또 이분이 또 교회도 가셨지만 그 실버센터에서 또 근무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주변 동료라든가 또 입소에 계신 어르신들이 또 이제 감염이 됐고, 또 그 전체는 지금 또 아직 잠복기라서 언제든 양성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 그분들이 이제 자가 격리하실 때가 이제 거기밖에 없으니까 네. 거기 전체를 그 입소하신 분하고 직원분이 같이 격리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같은 그 접촉하셨던 다른 요양보호사께서 하늘요양원이라고 하는 또 요양원에 또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거기에 계신 분 90대 두 분이 지금 또 확진이 되셨거든요. 90대 네, 환자가. 90대 환자분이 확진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굉장히 중증도도 걱정이 되고, 그렇네요. 네, 지금 또 광주 지역에 그 여유 병상이 지금 17개밖에 없다고 하는데 아마 이렇게 고령자분들 우선으로 입원하시게 되면 곧 여유 병상도 이제 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광주시장께서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병상 확보를 위해서 전남, 전북까지 병상 요청을 한 상태고, 네. 또 전국적으로도 많은 의료진 지원을 요청하신 상태인데 일단은 의료 자원이 굉장히 빨리 소모되고 있고 금방 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기 때문에 예. 일단 다른 또 신규로 확진되시는 분들 중에서 어르신들이 계속 발생되고 병상이 없다면 이것은 꼭 사망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확진자 수 증가뿐만 아니라 사망률 증가도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최근 그 광주시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병상 부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시가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높이기도 했죠. 1단계에서 2단계로 이 단계별 거리두기에 따라서 방역 수칙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단계는 뭐 지역사회에서 감염자가 50명 미만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들이 지난 2달 동안 했었던 생활 속 거리두기가 1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에서 감염의 양상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될 때, 그러니까 50명에서 100명 수준으로 발생할 때 이제 2단계로 격상을 하는데, 2단계로 격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실내에서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가 금지되고요. 예. 그리고 실외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네. 또 공공의 다중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인 대유행 상황으로 넘어간다 싶으면, 그러니까 100명 이상의 일일 확진 환자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또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해서 막 2배, 3배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3단계인 최고 단계로 격상을 하는데요.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해본 적이 없는 조치입니다. 네네. 일단은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집합을 아예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상생활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당연히 학교 등교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제한이 되거나 네. 혹은 중단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3단계로 넘어가면은 사실은 대구 경북에서 유행이 심각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지 정부가 강제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단계가 되면은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유행이 심각했을 때 유럽이나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10인 이상의 모임을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몇 차례 강조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하자면은 이 1단계, 2단계, 3단계는 사실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방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방역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응하면서 과학이 중요하고 리더십이 중요하고 선제적이고 빠른 조치가 중요하다라는 네. 걸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확인한 것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1단계에서 어떤 지역은 2단계로 넘어갔거나 지금 전국적으로 2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조마조마한 상황이라면은 예. 2단계의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사실은 방역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역의 기본을 지금 방역의 리더들이 무엇인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방역 당국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방역 당국이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줬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지금 우리는 통제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총리도 통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장관도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유일하게 정은경 본부장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세 분이 다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2단계가 되고 자칫하다가 3단계로 넘어가면은 그건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의 신뢰를 또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코로나19와 장기전을 벌여야 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이 방역의 최고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더 상황이 나빠지지 않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대부분 지역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즉 1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짚어주신 것과 같이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일 텐데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지역사회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1단계 방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대응 단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단계를 강화할 때 적용하는 지표가 이제 일일 확진자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2단계는 이제 50명 이상일 때 이제 2단계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아직까지 평균 발생 환자 수가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네. 1단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51명이면 2단계고 49명이면 1단계냐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요. 또 일일 확진 환자 발생 수 자체보다는 사실은 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흔히 깜깜이 환자 비율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예. 깜깜이 환자 1명당 10명일지 100명일지 모르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깜깜이 환자 비율이나 깜깜이 환자 숫자도 좀 정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고요. 이미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발생자 수가 11%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2단계 내지 3단계에 해당되는 통계 수치가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 지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방역망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비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이분들은 방역망 안에서 접촉자 추적을 통해서 추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해서 자가격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2주 동안 관찰하다가 거기서 이제 확진되시는 분들.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은 물론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10분이 생겨도 이제 격리가 돼 있는 상태면은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는 비율, 방역망 내에서 확진되시는 분의 비율이 80% 이상이 돼야지 이게 1단계인데 지금 방역망 밖에서 계속 확진되는 환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방역망 내에서 관리된 비율이 80%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2단계에 해당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일 확진자 수 말고는 전부가 다 2단계에 해당되는 지표고 1단계에 해당되는 일일 확진자 수 같은 경우에도
이미 40명대, 이제 50명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1단계를 고집하지 말고 이제 2단계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지자체별로는 이제 부분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예를 들어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인원수를 조절해서 밀집도를 최소화한다든지 그리고 스포츠 관람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아직 제한된 허용으로 하지 않고 아직 좀 무관중 경기로 좀 유지를 한다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부는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2단계를 선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이제 전 국민에게 줄 수가 있겠고 전 국민들이 좀 다 함께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 지역 감염 확산세가 이제 수도권, 이제 광주,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언제든지 확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지금 2단계 강화 조치 발표는 좀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금방 우리가 가용될 수 있는 어떤 병상 자원이 포화되고 부족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때 이제 강화 조치를 하게 되면은 이미 전파가 퍼진 상태에서 계속 감염자가 한 2주 정도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강화해야지 더 확산세를 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하고 얼만큼 빨리 선제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얼만큼 더 많은 피해나 노력들이 필요할 것인가가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조기에 또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피해라든지 또 그만큼 우리가 조절하는 데 드는 시간이나 노력 같은 것들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모두 그 선제적인 조치, 발빠른 대응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직장을 통한 감염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이 삼성 SDS 잠실 사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해당 건물이 폐쇄 조치되기도 했었죠. 이 직장이라는 공간 역시도 밀접 접촉이 많은 만큼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큰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장에서 확진 환자가 생겼다고 할 때마다 굉장히 조마조마한 심정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꼭 콜센터나 혹은 택배 물류센터가 아니더라도 직장에서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서 굉장히 심각한 집단 감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님께서 이 경기도 방역당국과 함께 지난 6월 3일부터 17일까지 이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을 해가지고 격리된 분들이 어디서 접촉을 해서 격리되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그랬더니 직장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응답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었고요. 아,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 그리고 그 다음에 교통수단, 그리고 여가시설, 병원 순이었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접촉이 거의 절반 이상인 네, 것이네요.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다행히 확진 환자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확진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그분이 하루 종일 일하는 곳이 직장이기 때문에 네. 직장에서 가장 많은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몇몇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직장 내에서 집단 감염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 지역 사회 내의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져가지고 한 명의 확진 환자가 아니라 몇 명이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매개체를 통한 전파나 혹은 비말 전파, 심지어는 뭐 공조 시스템 등의 전파를 통해서 직장 내에서도 충분히 확진 환자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장 내 감염의 가능성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그 직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엄중하고 심각하게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직장을 매개로 한 감염 우려가 큰 상황에서 뭐 워크숍 같은 연례 행사라든가 모임을 해도 괜찮을지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철저한 방역 수칙은 뭐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겠지만 당분간은 이런 어떤 그 뭐 소규모든 대규모든 이런 집회나 모임은 자제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그 이 회사나 직장의 책임자께서 우선적으로 자제하는
하는 것을 좀 정책을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직장에서 하겠다고 하면 또 거기 다니시는 분들은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직장에 있는 사업주 책임자께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행사들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물론 이런 그 워크숍이나 연례 행사의 형태나 목적들이 다양하겠지만 아무래도 대부분은 좀 이렇게 좀 친목을 좀 다지는 계기도 좀 많이 삼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네. 아무래도 그런 과정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또 방역 수칙 준수를 좀 허술하게 한다든지 또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또 그런 그런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환경에서는 감염 전파 위험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워크숍 같은 행사를 좀 자제하고 취소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방역 수칙을 이제 정부 지침이 잘 적용돼서 일반 직장에서 잘 지키시고 감염자가 이제 나오긴 했지만 직장 내에서 아직 큰 전파는 아직까지는 보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직장 내에서 한 분의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 직장 폐쇄라든가 또 동료분들이 또 확진 검사를 받으러 오셔야 되고 또 접촉자들은 또 자가격리하셔야 되고 이렇게 네.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도 큰 경제적인 손실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회사에서는 방역 관리를 잘 하시고 유증상자들이 출근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분들이 출근하면 더 손해가 많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도록 또 직장인 분들도 증상이 있으시면 나가지 않고 상사한테 어려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증상이 있어서 못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직장에서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유증상자가 출근해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3, 4일 쉬기, 아프면 3, 4일 쉬기를 직장 내에서 좀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아무래도 그 정부에서 이제 강화된 조치를 떠나서 이제 어떤 사업주라든지 사업주의 리더십이라든지 또 아니면 직장인분들의 팔로우십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예. 누가 보는 데서만 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언제든지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열이 없고 증상이 없어도 마스크를 잘 쓰시고 손위생을 잘 하시고 네. 또 충분한 거리를 둬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내가 걸려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감염자의 감염자들이 언젠가는 발견이 되게 되고 동선 추적하게 되면 언젠가는 밝혀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숨기지 마시고 증상이 있으시면 선별 검사를 받으시고 하는 적극적인 조기 인지와 또 방역 수칙 예방 수칙을 준수하시는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말씀해 주신 부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회사 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몸이 좀 안 좋아도 오늘은 회사에 나가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눈치가 보인다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교수님께서도 강조해 주셨듯이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는 내가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다면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회사 차원에서도 그리고 직원들도 함께 숙지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내 첫 교내 전파 사례로 의심됐던 대전 천동초등학교 상황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을 포함해서 이 관련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죠. 이 교내 감염의 경우는 생활석 거리두기로 전환한 이후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도 가장 우려하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교 방역에 대해서도 좀 대대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천동초등학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학년짜리 아이 하나가 감염이 되었고, 네. 그리고 주로 학원에서 굉장히 친한 친구에게 전파를 시켰고, 그리고 같은 반 친구 한 명한테도 전파를 시켰는데, 같은 반 친구 한 명한테 어떻게 전파를 시켰는지 혹은 진짜 전파를 시켰는지는 여전히 방역 당국이 명확하게 그 고리를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제 감염된 다른 학급의 친구 한 명이 어떤 식으로 감염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학교 내 전파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서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개학을 할 때부터 계속해서 교내에서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등교를 재고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건의를 교육 당국에서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등교를 강행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간에 학교 내 전파로 의심되는 감염 사례가 나왔단 말이죠. 예. 이제 이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외 사례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통한 학교 내 집단 감염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하지만은 이번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냥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하는 친구끼리는 바이러스가 감염된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 방역이 조금이라도 구멍이 뚫리면 언제든지 학교 안에서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확인이 되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한번 방역 당국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른 하나는 지금 학교에서 이런 일상적인 바이러스 전파나 집단 감염이 나타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지 않고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학교 상황이 사실은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런 데다가 지금 지역사회 감염의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전형적인 산밀 환경인 학교 등교를 교육당국이 강행 유지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학교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가서 50명, 실내에서는 50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는 계속해서 다닌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일반 시민들에게 주는 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등교를 할 정도면 그다지 심각한 게 아니겠구나. 이제 괜찮아졌구나. 네, 그리고 학교 등교도 하는데 학원을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예. 아니 학교는 등교시키는데 왜 학원은 막아요? 라고 학원에서 항의를 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학원은 학교보다 훨씬 더 방역도 철저히 하는데요. 이제 이런 식의 허점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의 베이징 같은 경우에도 확산세가 있자마자 바로 맨 처음 한 게 등교를 하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대전 천동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또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 명이라도 교내 감염으로 밝혀진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네, 사실은 학교 감염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집단 감염인데요. 학교 내 방역이 좀 허술해서 집단 감염이 생겼다. 이러면 문제인데 왜 한 명만 감염됐을까? 왜 두 명만 감염됐을까? 이것이 다시 또 의문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다른 접촉하는 학생들이 지금 음성이라고 해서 계속 음성은 아니고 나중에 언제든지 양성으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만약 한 명, 두 명만 감염됐다고 하면 이것이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도 이게 학교 내 감염일까? 학교 밖에서 생긴 감염일까? 심지어는 학교 밖 감염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다른 데서 감염된 학생들이 같은 반에 있는 것인가까지도 네. 다양하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 명만 감염도 두 명만 감염됐다고 한다면 학교 내 집단 감염보다는 학교 밖에서 어떤 개인적인 만남으로 통한 감염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네. 이것 때문에 학교 방역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설사 이제 학교 내에서 이제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국의 수많은 학생, 수많은 학교 중에서 한 명, 두 명이 감염된 사례 때문에 학교 방역에 문제가 있다, 학교를 등교 수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강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방역에 지금 치중돼 있고 물론 이제 방역 측면에서는 그만큼 학생들이 감염되지 않고 벌써 2달이 지났지만 학교 감염이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학교 선생님부터 해서 학부모님, 학생들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지금 기울이고 있는 네네. 그런 성과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두 명 감염된 사례로 전체 전국 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지금 시스템을 점검해 보고 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이틀이라도 또 일주일이라도 학교 등교를 중지하는 것은 지금 지역사회 감염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신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것처럼 전면 학교 중지를 일시적으로 한 이틀 정도 적용하는 것 자체도 어떤 그 시민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치료제 이야기도 잠시 좀 해보겠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중증 이상 환자 30여 명에게 먼저 투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또 처음 사용되는 만큼 부작용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렘데시비르가 처음에 이제 효과를 입증할 때 했던 것이 이제 입원 환자분들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경증이신 분들은 굳이 입원 안 하고, 심지어 영국에서는 왕세자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있다가 이제 증상이 나빠지면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일단은 렘데시비르가 이제 효과가 입증된 것이 이제 입원 환자들 대상이고, 입원 환자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입원해 있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확진 환자 중에서 산소 치료가 필요해서 입원하신 분도 있고, 굳이 산소 치료는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어떤 임상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치료를 위해서 입원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산소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이제 등급을 나눠서 얼만큼 심한 분이 계신가. 그래서 이걸 8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8단계는 사망이고, 1단계는 뭐 전혀 산소 치료가 필요 없고 활동에 제한이 없는 분들. 그래서 1단계에서 8단계부터 나눠서 이 렘데시비르를 투여했을 때 얼만큼 1, 2, 3단계로 좋아질 수 있는가. 1, 2, 3단계라고 하게 되면은 산소 치료 없이 집에서 계시는 분들, 아니면 산소 치료가 좀 필요하지만 병원에 계실 필요 없이 퇴원하실 수 있는 분들, 활동에 제약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호전됐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4단계에서 8단계에 계신 분들에게 렘데시비르를 투여했을 때 얼마큼 빨리 좋아질 수 있는가, 이것을 렘데시비르 투약군, 위약군, 가짜 약을 투여한 군을 이제 비교한 연구가 되겠고요.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 부분에서는 이제 많은 한 20% 이상에서 부작용이 관찰됐는데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심, 메스꺼림이라든지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간 기능이 나빠진다든지 심지어 이제 폐 기능이 나빠져서 폐부전에 빠진다든지 이러한 부작용들을 했더니 렘데시비르 투약군에서 5명에 1명에게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다. 5명 중에 1명꼴로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작용. 근데 이것이 렘데시비르 때문에 나타난 부작용인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한 부작용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약군에서 이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지도 이제 같이 비교했더니 위약군에서는 한 27%, 그래서 비슷하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밝혀져 있고요. 네네. 하지만 이것이 이게 앞으로 더 많은 환자 수를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모르는 부작용이 더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지금은 약을 투여하면서도 우리가 몰랐던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않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할 텐데, 이것을 이제 각 의료기관에서 하시게 되면 또 자료를 빨리 신속히 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중앙임상위원회에서 환자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지 또 약에 대한 어떤 불출을 관리하면서 이 환자가 렘데시비르 투여 적응증이 되는지, 투여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는지, 아니면 효과가 어떤 더 좋은 것이 있는지 계속적인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렘데시비르의 효과는 우리가 아주 이렇게 기적적으로 호전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위약군에 비해서 좀 호전율이 좀 높다. 근데 렘데시비르 투여하지 않은 군에서도 50%는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렘데시비르 투여군에서는 60%가 좋아졌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좋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걸리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맞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중증의 환자들에게 적용되고 부작용도 있고 또 쓰지 않는 것에 비해서 약간의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렇게 큰 기대라든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TBS